지난 2일 환경부가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배기 소음이 95dB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륜차 운전자들은 애매한 기준과 효과 없는 현장 단속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만나이 정책에 대한 도입 시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선 새롭게 체제를 도입해도 대한민국 정서상 현실성이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부는 제도 마련을 위해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거금을 들여 사고 싶던 물건을 큰맘 먹고 샀습니다. 그런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멀쩡한 새 물건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륜차 운전자들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바이크를 구매했는데 정부의 말 한마디로 이제는 타고 다닐 수도 중고로 판매할 수도 없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일요일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이륜차 운전자들입니다. 라이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뭘까? 바로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고시 때문입니다. 이달 초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배기 소음이 95dB를 초과할 경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오토바이의 소음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30년 만에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이를 두고 이륜차 운전자들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이번 95라는 그 데시벨 규정치 자체가 너무 좀 터무니없는 규정치고 그리고 자기 바이크가 몇 데시벨인지 모르는 상태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예를 들면은 야간에 이제 틴팅을 자동차 썬팅들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썬팅도 60%, 40%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규정을 안 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고 그걸 떠나서 자기 틴팅이 몇 %인지도 모르고 주행하시는 분도 많고. 환경부가 이번에 이동소음원에 포함시킨 건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입니다. 기존 단속 대상인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 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로 이번에 고소음 이륜차가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고소음 이륜차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특정 시간대와 장소 출입이 제한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라이더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소음 기준입니다. 이 95dB이라는 수치는 기존 단속 대상인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뿐만 아니라 튜닝을 하지 않은 이륜차도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이더들은 출고 그대로의 상태, 일명 순정 바이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게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멀쩡하게 합법적으로 수입 절차, 통관 절차 다 거쳐서 안전검사까지 다 받아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구입한 바이크인데 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해서 심지어 순정 바이크거든요.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도 순정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측정을 해보니까 95dB이 넘더라고요. 제가 순정이라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타고 다녔다가 적발이 됐다면 정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바이크가 환경부 고시 하나로 한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늦은 시간 주민들이 소음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륜차 운전자들은 정부 고시에 반감을 산 라이더들이 되레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탈 수도 있다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이게 막말로 이제 이륜차 오너들이 그 악심을 품고 뭐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내가 바이크가 95dB 규정 내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제 RPM을 올려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 95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105의 그거를 넘느냐 안 넘느냐 문제보다 내가 어떻게 주행을 하느냐, 이게 도심을 야간 지역에 지나갈 때 뭐 고RPM을 사용을 안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그러면서 라이더들은 이륜차 운전자들과 제조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이륜차 운전자들과 업체들은 함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헌법 소원까지도 예고했습니다. 헌법 소원은 제기될 것이고,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통해서 좀 가급적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로 통행 금지, 지정 차로제, 그리고 이번 소음 기준까지 계속된 이륜차를 향한 규제 강화로 업계와 정부 간 치열한 법정 다툼에 또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2023년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모두 나이가 한 살씩 늘죠.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때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정부 공약 중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나이 도입입니다. 이 만나이를 도입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살이나 어려지는 좋은 일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해결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새 체제를 도입해도 장유유서 문화가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와 여당이 만나이 통일을 위해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전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한 대만인 곽월령 씨. 남편과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한국식 나이 계산이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이상해요. 네, 왜냐면 대만은 이런 나이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연상연하 커플인데 처음에 아내가 동안이라서 나이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7살 차이 난다길래 아 그렇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만 나이로 7살 차이 난다 그래서 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내가 한국식 나이가 아닌 세계 표준 나이로 말해서 자기는 한 살 더 어리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식 나이 계산 때문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사귄 한국인 언니가 있었는데 최근 알고 보니 월령 씨가 언니였습니다. 1984년 8월생인 월령 씨는 만으로 38세. 한국인 친구는 한국식 나이 계산에 따라 자신을 39살이라고 소개했는데 출생 연도를 따지니 월령 씨가 언니였던 겁니다. 사실은 저보다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 언니예요. 인도에서 유학 온 나빈 씨도 한국식 나이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같은 학년이면 그 상관없이 형 누나 상관없이 그냥 친구 사이에 이름으로 부르는데 근데 여기 와서 1월 1일 생기는 친구가 12월 30일 친구를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봤어요. 네, 그거 봐서 좀 놀랐습니다. 2년 3년 차이가 있는 선배를 좀 이름으로 제가 부르는데 사이가 좀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는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 네. 이력서를 제출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력서 쓸 때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 사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은 좀 한국 문화로 이런 방법이 있는지 좀. 한국에서는 만 나이, 연 나이, 새는 나이로 체계를 나눕니다. 만 나이는 매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세계적으로 쓰이는 통상의 계산입니다.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사용 중인데 한국 나이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취약 연령과 청소년 나이에 관해선 연 나이를 채택 중입니다. 새는 나이, 일반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로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이 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바로 다음 날 2살이 되는가 하면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는 364일을 지나야 2살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3개나 되는 나이 계산법 때문에 국민은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경제 생활을 할 때 혼선과 분쟁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결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간 법적, 사회적 혼란을 드러낸 사건으로 꼽힙니다. 몇 년 전 한 회사는 56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는데 경영진은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라고, 노조는 만으로 56세가 되는 날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관계상 특별한 배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만 55세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세는 나이, 지금은 한국식 나이를 뜻하는 코리안 에이지로 불리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음력설을 따지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선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 적용했고 1950년 법적으로도 세는 나이를 못 쓰게 하면서 관습을 바꿨습니다. 중국은 1960, 7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세는 나이를 허세, 즉 빈 나이라고 해서 만 나이만 사용하도록 조치합니다. 심지어 북한도 김일성 지시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만 쓰고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 시엔 다양한 나이 계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해소되고 서열 문화가 타파될 것이란 전망 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만년 민족사의 전통을 하루날 바꾸는 건 불가능한 실정. 정부는 법령 정비와 새 체제 정착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를 대표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명문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개별법들이 정비되어 시행되면 그것에 맞춰 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습니다. 여당도 입법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62년에 벌써 만 나이 기준 적용을 원칙을 밝혀왔지만은 막상 현실 생활에서는 이것들이 섞여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또 법제처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서 법사위 일소위에 상정되는 데는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나이에 따라 호칭과 높임법 여부를 가리는 대한민국 사회. 만 나이 도입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를 두고 생명 감수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동물 법적 지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법조인들의 모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최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들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어떤 말들을 책에 적어내려왔을까요? 김혜인 기자가 공동저자인 권유림 변호사와 현소진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고미와 송강을 정부에 다시 돌려보내며 화약 논란이 일었습니다. 풍산개 논란이 정치권 내 치열한 감정 싸움으로 번지자 일각에선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주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동물권.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를 위해 일선에서 분주히 활동해온 이른바 동변 변호사들 역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맡아온 동물 관련 사건들을 모아 동물보호법의 현주소를 짚은 동물에게 다정한 법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정치권을 비롯한 연예계 등 잇따른 파양 논란에 대해 동변은 애초 동물을 물건이라고 여긴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결국은 학대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동물들을 방치하게 되고 그 방치가 결국은 학대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애니멀 호더로 전락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권 변호사는 말합니다. 애니멀 호더는 자신의 사육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 변호사는 가까운 사람이 애니멀 호더일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미 이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애니멀 호더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이제 입양을 보내자, 좋은 데 찾아주자 해도 그 말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는 현장 사진이라든가 이러한 지금 애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증거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한테 도움을 좀 청해보시는 방법이.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제도예요. 얼마 전 높은 시청률로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선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동물학대 현실을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수족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현소진 변호사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드라마 나오기 전에는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그 귀여운 이미지, 아니면 뭐 체험학습 갔을 때 보는 돌고래 아쿠아리움 뭐 쇼, 돌고래 쇼 이런 거를 너무 쇼 오락적인 측면, 그리고 아니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조금 바꿔서 뭐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은 아프지만 진실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난 8년간 동물권 감수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동변 변호사들. 관련법 개정 및 예산 지원을 통해 개체 보호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 두 변호사는 앞으로도 동물권을 위해 힘쓸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그냥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게 입법으로도 이제 반영이 되고 하는 거를 보면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글과 뭐 말로 조금 역량을 있게 계속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때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FTX가 얼마 전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FTX 파산 사태의 원인과 국내는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자, 이번 달 12일에 글로벌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죠. 이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파산보호 신청 무엇일까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각 주마다 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FTX는 이제 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라웨어주의 파산법 챕터 11조는 그 파산법원 감독하에 그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기업이 다시 이제 좀 정상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법정 관리랑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워낙 급작스럽게 발생하던 사건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뭐 원인이나 경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이게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 좀 그 경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FTX의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그 FTX라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름 부를 통해서 이제 FTX를 설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샘 뱅크먼 프리드는 결국 이제 두 회사의 모두 대표를 같이 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FTX는 가상자산 거래소이지만 FTT라는 가상자산을 발행을 하였고, 이 알라메다 리서치는 이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 간의 관계가 좀 위험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 명의 대표가 두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 두 회사가 서로 뭐 돈이나 자산을 주고받으면서 과도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번 달 2일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치 146억 달러 중에서 36.5억 달러가 이 FTT이면서 그 FTT 전체 발행량의 약 80% 정도를 알라메다 리서치가 취득하고 있다는 이제 미국 언론 기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회사 결국에는 어쨌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번에 큰 이슈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문제로 좀 넘어와서 이제 이와 같이 좀 갑자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특정 금융정보법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보호가 되는 면은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그 자신 고유자산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일부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채권자가 이제 고객이 예치금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좀 장치가 미약해서 이 가상자산 예금자 혹은 또 유사한 수준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예금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금자 보험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자가 그 보호받는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현금을 쌓아둘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저희가 이불밑이나 이렇게 항아리 이런 데 구분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이제 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뭐 저도 세무사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가상자산이 이제 뭐 금융상품인지는 좀 별개로 하더라도 가상자산은 그 자산 자체들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각 자산 가격별로 또 자산별로 또 성격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갖다 모아가지고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그 운영기관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또 가상자산이 새로운 것이 상장될 때마다 계속 그 리스크 값이 달라질 텐데 이것은 또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또 가상자산은 이제 사업 내용마다 어떤 거는 또 뭐 스테이블 코인처럼 안정자산 추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결제 코인도 있고 해서 사업 내용을 또 다 분석해야지 또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네, 자, 오늘은 FTX 사태의 경과와 원인,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등의 경우 이제 투자자들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년간 법률방송에서는 이륜차를 향한 정부의 규제, 그리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적 대응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도해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륜차 배기소음에 대한 강화된 정부의 규제 기준을 전해드렸는데요.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민원인 시민들의 심야 시간 숙면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습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들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데시벨 기준, 그리고 실효성 없는 오토바이 현장 단속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를 향해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라이더들 말대로 이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 개정안을 내놨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라이더들의 헌법 소원 움직임은 시작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